네, 당국대학교 명제읽기 6월 5일 수업을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읽기에 일리아드의 9권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낸다. 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반적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래는 트로이가 폐색이 짙었는데 트로이가 어떻게 됩니까? 신들의 도움, 또다시 신들이 개입하는 속에서 전황이 달라져서 거의 트로이를 갖다 함락할 뻔했던 원정대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고 위기에 닥칩니다. 이제 트로이가 반격을 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그리스 원정군을 몰아내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까지 쫓아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배에 달이 닥쳐서 끝을 낼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얘기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모이는 의견이 뭐냐면 지금 아가멤논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는 이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설득을 해서 그가 와서 참전을 시키면 그의 뛰어난 이 용맹으로 인해서 전쟁이 다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지가 모아져서 아킬레우스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이 설득을 하는 사절단 사신이 보내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같은 사람들이 답변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255에서 오늘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280 몇 페이지? 285페이지까지 30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 것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읽어 나가다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읽으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권 아킬레우스에게 가는 이유는 전쟁에 와달라라고 하는 거 간청이죠. 간청.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대목이 된다. 자, 이렇게 트로이아인들은 파수를 보고 있었다. 한편 아카이오이족은 다르다노스 백성, 아카이오이족,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르고스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같은 말이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에서 쳐들어온 원정군들을 표현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되죠. 네. 아카이오이족은 싸늘한 폐주의 시녀인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고 왜 전쟁을 해도 자꾸 이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장수들은 모두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마치 북풍과 서풍의 두 바람이 트라케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위쪽에 있는 산악 지역으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끝쪽 저기 중국이나 소련하고 접경하고 있는 이 함경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 함경도 아주 멀리 있는 외곽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 되면 제대로 춥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도가 높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연 환경에 따라서 기질이 다른데 날씨가 좋은 이 아테네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보들보들하고 우리나라도 척박한 땅에 사는 이 강원도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북한의 이 함경도 사람들은 기질이 강한 사람들 고구려가 기상이 강하다는 것은 자연 환경이 이미 그런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트라케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 바다를 뒤흔들어 놓으면 검은 물결이 금세 고개를 쳐들며 바닷가 기슭을 따라 숱한 해초를 토해내. 해초라고 하는 바다 안에 서식하고 있는 바닷물 안에 있는 그 풀들을 말하는 해초다. 해초라면. 꼭 그처럼 아카이오이족의 마음이 가슴 속에서 뒤흔들렸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이 사람이 바로 총사령관인 그리스 원정대의 이 지도자 아가멤논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 동생은 헬레네라고 하는 부인을 어떻게 돼요? 파리스한테 유혹돼서 뺏겨버린 이 사람은 메넬라오스고 둘 다 아트레우스가 낳은 아들이다. 큰 슬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다니며 목소리가 낭낭한 전령들에게 명하여 전사들에게 회의장에 소집하되
한 명씩 따로 호명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다. 이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전쟁 대책회의를 하기 위함을. 그 자신도 장수들 사이로 애쓰고 다녔다.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닌다. 그래야 그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회의장에 앉았을 때에 아가멤논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더니 그 모습은 마치 가파른 벼랑을 따라 그무스름한 물을 쏟아내는 금은물의 샘과도 같았다. 그처럼 슬피 탄식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운표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하고 친구들이여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넘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신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 전쟁에 지금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전쟁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갖고 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바로 제우스다. 나를 큰 미망에 빠뜨리소이다. 미망이라고 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건데, 미망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리는 건데, 그래서 길 중에도 그죠, 알 수 없는 길을 미로라 그래요. 미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빠져나온지를 알 수가 없는 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미로라 그래요. 미로. 그래서 이 미로는 영어로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인데 라비린스라고, 레버린스. 미로라 그래. 미로. 사랑의 미로라는 말이죠. 그죠? 사랑은 알 수 없는 길이다. 자, 미로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 여기 이제 미망이라고 나오는데, 미망이라고는 꼼짝 못하는 난감한 상황. 여기 이제 빠져버렸죠. 그죠? 부정하시도다. 그분은 전에 튼튼한 성벽이에요. 일리오스라는 트로이를 다른 말로 일리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일리오스 트로이 이렇게 된. 귀향하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고 머리까지 끄덕여 다짐하시더니 이제 와서 사악한 속임수를 생각해 내시어 나더러 수많은 백성들을 잃은 채 아무런 명예 없이 아르고스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막강하신 제우스의 즐거움인가 봅니다. 그분은 이미 많은 도시의 머리를 땅에 메어치셨고 앞으로도 메어치실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실로 막강하니까요. 그러니 자, 모두들 내가 말하는 대로 갑시다.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달아납시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넓은 트로이를 우리는 결코 함나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타나는 게 좌절된 상황. 마음속에 더 이상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가멤논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해봤자 트로이를 이기지 못한다. 점령하지 못한다.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의중을 물어보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코 있는 거죠. 한참 동안.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은 비탄에 잠겨 묵묵히 앉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안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 몇 과에 걸쳐서 계속 봤는데 혼자 유일하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원정군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오메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내 먼저 그대의 그리스금을 공박해야겠어.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견을 맞받아쳐서 반대 의견을 내는데, 공격할 공자에다가 반박할 박자, 논박이나 공박이나 반박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논박이나 공박이나 반박이나, 논박이나 논리적으로 반박, 공격하면서 반박하고 반대 의견으로 들이밀고, 반박, 논박, 공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는 것이 회의장의 관례이니 왕이시여 내게 화내지 마시오. 그대는 앞서 다나우스 백성, 즉 아카이오이족이나 다나우스나 또 뭡니까? 그 그리스 연합군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나우스 백성들 앞에 내 투지를 헐뜯으며 나를 전쟁도 할 줄 모르는 허약한 자라고 했어. 이에 관해서는 노소불문하고,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나 간에 이 말이죠. 모든 아르고스인들이 잘, 이것도 같은 말이죠. 다나우스, 아르고스, 아카이오이. 그러나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는 그대에게 반쪽밖에 주지 않았어.
그분은 그대에게 왕호를 주요. 왕이 지니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지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대부분 지휘관들은 뭘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지시봉이라 해서 만 요런 정도 몇십 센치 안 되는 이렇게 지시하는 봉이 있는데 군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병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또 지휘자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악단을 대표해서 이게 막 화음을 내면서 이 박자를 맞추는 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도 뭘 갖고 있어요? 이 지휘자가 갖고 있는 지휘봉이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게 전부 홀입니다. 왕홀. 왕홀을 주시어 누구보다도 존경받게 해주셨지만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투지는 주지 않았어. 그래, 그대는 진심으로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이 그대의 말처럼 그렇게 전쟁도 할 줄 모르는 허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귀향을 재촉한다면 떠나시오. 그래서 이제 그대 앞에 길은 열려 있고 또 미케네에서 그대를 따라 이게 아가멤논이 출발한 자기 본거지가 이제 스파르타 내에 있는 그 미케네라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미케네거든요. 미케네는 청동기 문명이 있는 그리스의 이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 그 유물들이 미케네다. 그대를 따라온 수많은 함선도 바닷가에 늘어서 있어. 하지만 다른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은 트로이가 함락될 때까지 여기 머무르며 버틸 것이요. 아니 그들도 함선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달아나라고 하시오. 그래도 우리 두 사람 나와 스테넬로스 자주 나왔죠. 스테넬로스가 전쟁할 때마다 디오메데스와 같이 막 전쟁을 했던 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만큼은 일리오스 이 트로이의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요. 우리는 신의 인도를 받아 여기 와 있는 것이니 이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 여기에 딱 보면요 연상되는 비스무리한 그런 뭐 이제 단정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본 사람 들어봤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엑소더스. 이게 뭐냐면요. 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는 그리스 말로 뭐냐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아이깁토스라고 그리스 말인데 영어로 돌리면 이집트가 되버리죠. 그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왜 빠져나오냐? 이제 약간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문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왜 출애굽기가 이제 이 발생을 하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살던 데는 팔레스타인 반도인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이집트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시작돼서 밑으로 흐르는데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두 군데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좋고 그리고 그게 못지않게 기름진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지역이죠. 글로 내려간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거대한 먹고 살 게 없는 흉년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반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눌러 앉아서 몇백 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정착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세월이 이렇게 100년, 200년 지나니까 예전에 좋았던 관계가 이제 계속 좋을 리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후대에 이집트의 왕이 되는 사람, 즉 이집트 왕을 뭐라 부르냐? 파라오라 그러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갖다가 세종 하면 종 들어가고 세조 하면 조 들어가듯이 종이나 조에 해당되는 게 파라오거든요. 파라오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은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먹고 후대에 태어난 왕들은 옛날에 어떤 서로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태도를 바꾸게 돼. 그래서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
이걸 갖다 강제 노동을 시킨다. 이게 뭐라냐? 코르베라고 해요. 코르베. 이거는 이제 좀 역사 용어이긴 한데 이 불어에 나오는 코르비라고 하는 말인데 예, 이게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 노동. 코르비라고 하는 코르비. 잘 안 보입니까? 코르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죠. 예, 코르비라 코르비. 이 노예가 되버린다. 강제 노동을 시킨 강제 노동을 이 강제 노동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안타까워하는 기도 소리를 이스라엘 신이 됐는데 여호와 신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 신이 도와줘서 이제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하나 주는데 이게 유명한 이집트 왕자로 알려져 있는 모세다. 모세. 이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인도해서 아주 많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 끌고 원래 살던 가나안 땅, 팔레스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돼서 슐에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건 사실은 좀 얘기를 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엄청난 긴 그 역경이 있어요. 10번에 걸쳐서 이집트 왕이 말을 번복을 해요. 보내준다 하다가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스라엘 신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내리죠. 카타스트로페를 내려서 뭐 벌레의 재앙도 있고 뭐 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막 농작물이 뭐 병충해를 당하는 재앙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뭐 질병에도 걸리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장 먼저 태어난 집안이나 아니면 동물의 어떤 그 집단에서 첫째 새끼를 다 죽여버려. 사람이 장자라고 해요. 엘디스트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자를 다 죽여. 이집트 왕은 누굴 잃어버려?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죠. 이게 이제 여호와 신이 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 보내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보내줬는데도 이제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오고 막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홍해 갈라진 거 왜 갈라지냐면은 이스라엘 신이 이제 갈라버리죠. 쫙 갈라버리니까 그 사이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이제 뭐가 드러나 땅이 드러나서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병들은 바다가 갈라진 줄 알고 따라가다 중간에 물이 다시 덮쳐가지고는 수장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비장한 가호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뭘 읽었냐면 이 나와 스테넬로스와 일리오스의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요. 우리는 신의 인도를 받아 여기 와 있는 하면서 이제 신을 갖다가 근거로 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트로이 전쟁에 와서는 강한 각오를 보여주는 게 이제 디오메데스의 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도 유사한 상황이 곧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말입니다. 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땅, 팔레스틴 조상들이 살던 땅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이제 슬슬 겁이 나니까 어떻게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를 그 땅을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자. 뭘 해보냐면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정탐을. 그래서 여기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쿤트샤프트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스파이를 스파이. 그 땅이 어떻게 생기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조사를 해본. 그래갖고는 이제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12개인데 그 중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당시 딱 나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30대, 40대에 팔팔한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정탐을 하게 만들죠. 모세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되면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완전 할아버지 중에 나이가 많은데 그래갖고 이제 보낼 때에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양쪽으로 갈라진다.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굉장히 공포에 질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생상을 초월하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신체가 장대하고 그들이 먹고 활용하는 음식들도 보면은 거인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과일, 열매, 그러고 난 다음에 농작물들을 먹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굉장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것은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다 하면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보고를 다르게 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갈렙이죠.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러고 다음에 여기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은 신체가 큰 것도 많고 그걸 안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두려워할 만큼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저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싸워보죠. 우리는 신이 있다. 우리 뒤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믿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이 보고의 내용은 같은데 관점이 다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중요한 그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 기독교 신학, 성경의 신학이 갖고 있는 이 위치가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해내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 낙담스러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이제 중첩되는 생각이 뭐냐? 바로 이 디오메데스가 지냈던 군사적인 뛰어남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긍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긍정적이 되기 쉽지가 않은 게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이 역전이 많이 일어나면서 반전도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 늘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구석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긍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낙관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옵티미스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긍정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옵티미스틱. 자, 옵티미스틱 굉장히 중요해요. 옵티미스틱.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는데 자주 써먹는 말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이순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백의종군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간신들이 이제 모략을 해갖고 선조가 이순신을 의심해갖고 잡아갔죠.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하면서 그 사이에 유능한 지휘관이 없으니까 그 조선의 수군이 굉장히 전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쳐들어와갖고 더 이제 남해안을 괴롭히니까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시 국관이 명관이다. 옛날 장군을 다시 써야 된다 해가지고는 믿을 거는 이순신밖에 없다. 이순신 다시 돌려보낸. 그래갖고 돌아가니까 자기 전임자가 너무나도 패전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배가 뭐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게 없어져가지고는 남아있는 게 11척이 남아요. 11척이. 근데 일본 애들 쳐들어오면 300척, 400척 끌고 오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300척하고 11척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갖고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했다는 말이 그래도 신에게는 11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11척이 다 도망갈 생각하지. 그렇지만 11척 갖고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신력이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는데 여러분 도움되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한 예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디오메데스가 지금 트로이한테 지금 밀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된다. 신이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하자면 또 다른 예화를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또 얘기를 한 번에 조선시대. 아까 나온 이순신 얘기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일본의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일본이 각 그 부족마다 그 저기 유력자들에 의해서 갈게 나눠져 있었는데 긴 이 분열 시대를 끝내고 결국은 한 사람이 일본 전체를 통일하는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일본으로서는 기회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다른 말로 하면 풍신수길이라. 이거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자로 옮겨 적으면 이제 풍신수길이 돼요. 풍신수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갖다 통일을 하니까 이 그 소문은 나니까 그죠. 뭐 중국에도 소문이 들어가고 바로 이웃 나라인 조선에도 소문이 드러나죠. 일본이 그렇게 통일을 했으니까 하면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갈기 갈라져 있으면 쳐들어왔자 위협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분열돼 있는데 뭐. 그런데 이 인구 많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면은 이제 전 국력을 다 동원해서 쳐들어오면 이건 이제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찝찝하니까 일본이 지금 어떤 정확한 정세 그런 다음에 전력 상황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때가 돼. 이때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은 긴 통치한 것에 비해서 수모를 너무나도 많이 당한 이 왕이 누구냐면 선조. 선조가 이제 왕을 하고 있던 이 1500년대.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그 전에 그죠? 누구를 보냈냐면요. 한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너라라고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사신이 일본으로 가. 이걸 뭐라 그러냐? 통신사라 그런다. 통신사. 우리 치면 아까 여기 모세가 보낸 것처럼 정탐꾼이 가는 것인데 이 이제 공식적으로 가면 이 일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납니다. 이거는 숨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신을 가서 뭐 일본에 그가러 간 거죠. 그래서 안부 전하러 갔는데 안부만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러 가요. 통신사가 그 한 사람이 황씨고 한 사람이 김성일이 그냥 김성일이하고 황윤길이 두 사람이 갑니다. 김성일, 황윤길.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서 금방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가서 긴 시간을 거기 있다가 와요. 한 번 가는 데만 해도 몇 달씩 걸리니까 그죠? 예.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이렇게 저기 말 타고 가서 몇 주 걸리고 거기 다시 배 타고 이렇게 며칠 가서 일본에 있는 풍신수길이 사는 데까지 가려면은 좋게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때도 그만큼 걸려. 이 통신사 김성일이하고 황윤길이 두 사람이 통신사로 가는데 가갖고 이제 누굴 만나냐면 일본을 제패했다고 하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하는데 가면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뭐 이렇게 조선을 갖다가 같은 어떤 그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자기 군사력으로는 조선하고 싸운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큰 꿈을 지느냐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큰 땅덩어리 지는 이 그다음에 중이라고 그러면 그때 그 무슨 나라 명나라가 아직 전속하고 있는데 명나라가 어떤 때냐면 일본한테 운이 좋은 게
이 국군이 쇠하고 있을 때, 청나라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을 그때라면.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이 청나라가 집권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좋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걸 알았는지 자신감이 있는 게 자기는 총이 있다는 조총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상황을 갖다 다 파악을 해갖고 이 두 명의 이 통신사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이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김성일, 황윤길은 각각 다른 관점으로 한 사람은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은 우리한테 겁주듯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허풍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전쟁하면 우리가 충분히 걔들 물리쳐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지금 현지에 가서 봤는데 일본에는 막바로 전력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셀 수 없이 많고 인구도 너무 많고 방금 내전을 끝냈기 때문에 전투력도 굉장히 막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총도 있고 신무기도 뭐가 있는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선조가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조정에 모인 이 신하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각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안목이 지금 한번 뒤지는 게 나타나는데 의견이 조심하자로 많이 밀려야 되는데 이 조심하자가 소수 의견이 되고 소수 의견. 그리고는 대다수가 뭐라 하냐면은 일본 신경 쓸 거 없다라고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다수 의견을 따라서 기분 학상으로는 좀 찜찜한데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 말자니까 뭐 그다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통신사 중에 한 사람이 간곡히 지금부터 전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다라고.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제 드러내요. 그런데 사실 그죠. 일본이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사임당 강릉에 가면 오죽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살던 그 근거지인데 거기에 신사임당의 아들이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 이황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주기 철학의 대가 바로 이율곡 율곡 이이가 주장한 게 뭐냐? 10만 양병설을 주장. 10만 정도는 군대를 키워놓고 이게 항상 투입할 수 있는 정규군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선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율곡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 나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전쟁 나고 이 말을 안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정은 굉장히 그 후회를 하는 거죠. 아,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들어야 돼. 근데 전쟁 날 걸 예감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순신 같은 경우도 이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미리 감을 잡고 미리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이 거북선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쟁이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나라도 준비를 하자. 유비무환이 되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임진왜란에 관련되어 있는 그때의 시국을 바라보던 역사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안타깝게 뭐라 그럽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전국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판단력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50행으로 들어가면 이제 디오메데스의 얘기가 이제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쯤 되니까 듣고 있던 이 아가멤이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이제 늘 중요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전쟁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이 원로 자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스토르가 한마디 합니다. 네스토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아킬레우스한테 의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튀리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싸움터에서도 누구보다 강력하지만 회의장에서도 동년배 중 가장 뛰어나시구려. 아카이오이족 가운데 너는 누구도 그대의 말을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죠. 그대의 말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소. 그대는 역시 젊은이고 또 나이로 따진다면은 내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뻘이요. 그런데도 그대는 아르고스인들의 왕들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해주는 거요. 그대의 말이 도리에 맞기 때문이요. 그러니 자, 그대보다 연장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내가 이야기를 받아 매듭 짓겠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니 통치자 아가멤논조차도 내 말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요. 끔찍한 내전을 좋아하는 자야말로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요. 그러나 지금은 어두운 밤에 복종하기로 하고 저녁 준비를 잘 나가다 보면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녁 준비를 합시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진행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넘어가 보면 여러 돼 있어요. 258페이지를 가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행을 보시면요. 68행이 되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앞장서시오. 그대야말로 왕 중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원로들에게 잔치를 베푸시오. 그것은 당연하고 부당한 일이 아니오. 그대의 막사에는 포도주가 그득하오. 아카이오이족 함선들이 매일같이 트라케에서 넓은 바다로 싣고 오기 때문이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가멤논이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주변을 안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나 했던 사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거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푸냐면은 잔치를 베푸는데 네가 지금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짱 박아 놓은 거 있죠. 이 포도주 같은 거를 쭉 풀어가지고 남한테도 좀 대접해라. 자기는 매일같이 먹으려고 아가멤논에게 갖다 바칠 이 포도주는 바다 건너서 공수되는데 왜 혼자만 먹고 있느냐? 이제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걸 많이 풀어서 일단 많이 먹여라 이 말이죠. 먹고 볼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뭐 용기가 생기든지 뭐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많이 존경하고 있는 이 공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의가 나올 사람이 예절이 바르려면은 조건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삶이 안정이 된, 즉 굶주리거나 아니면 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 예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예의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의론이라고 하는 거, 이 공자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동양의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공자, 꽁쯔라 그러죠. 꽁쯔. 이 공자가 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 사람은 예의를 지킨다. 왜냐 당장 굶어 죽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지금 굶어서 쓰러지기 직전이면은 솔직히 이런 말 하는데 남의 거 훔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꼼짝을 못해. 당장 죽을 판국인데 끝까지 견디고 이런 사람이 있기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것이 지금 전쟁이 안 풀릴 때에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가멤논 네가 갖고 있는 그 포도주를 풀어야 된다. 풀어서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난국을 타게 해야지. 아가멤논은 아주 그 사람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게 자기는 뭐 먹을 거 다 공급받으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 안 챙겨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 뭐냐면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간에 짝이 맞아야 하는 건데 자기는 실컷 배부르고 나머지는 지금 전쟁에 찌들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아가멤논에게 뭔가 관용을 베풀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가멤논이 이 말을 듣습니다. 들어가지고는 나름대로는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대접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92행 정도 되니까 잘 먹여놓으니까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259페이지 넘어가서 93행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네스토르 노인이 맨 먼저 계략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곧 나오는데 아킬리우스를 다시 설득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간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